자, 우선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일에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케팅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케팅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바일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모바일을 통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모바일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다 보면 각종 5개 광고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마케팅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기부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예를 통해서 마케팅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케팅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리기관인 기업을 위주로 마케팅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리기관만이 아니라 비영리기관,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병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공공기관에는 정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비영리기관으로 마케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마케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주로 영리기관이 수행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운 원리를 비영리기관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을 향후에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기업과 소비자 각자의 이익을 위한 교환 과정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요, 주체죠. 첫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입니다. 자, 기업과 소비자 각각의 이익이 필요하겠죠. 기업도 이익을 얻어야 하고 소비자도 이익을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과 소비자 각자가 이익을 얻도록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매출이나 이익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 각자의 이익을 위한 교환 과정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마케팅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개념들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 욕구, 가치, 교환, 시장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때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안전, 소속감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옷을 입는다든지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 거주한다든지 또 안전에 대한 욕구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안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신체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안전도 많이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는 사회나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목마름을 느낀다든지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다든지 그리고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 주, 안전, 소속감 이런 것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필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필요는 다음에 설명할 욕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란 먼저 필요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었죠.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 이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에 비해서 욕구는 구체성을 띈다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필요와 욕구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목마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마름 자체는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생수를 마시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온 음료를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건 이온 음료를 마시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이 목마를 때 생수나 이온 음료와 같이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배고픔 또한 있습니다. 배고픔은 필요라고 본다면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중식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양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배고플 때 무엇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한 원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속감을 필요로 느낀다면 그 소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호회 가입을 통해서 이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필요와 욕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욕구는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욕구가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차이가 있겠죠. 먼저 사회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할 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동양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그리고 서양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이런 제품 속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선호하는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둥근 형태의 디자인을 원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각진 형태를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마다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색상 또한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사회나 문화만이 아니라 개인 특성에 따라서도 욕구가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성격,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제품의 속성, 디자인, 색상 등의 상당한 차이를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욕구가 사회나 문화마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욕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개념은 수요입니다. 자, 수요란 소비자의 욕구가 구매 의사와 구매력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연결됐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만 있을 때에는 절대 수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먼저 구매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매 의사는 내가 정말 구매하고 싶다, 구매해야겠다는 의사 표현을 말합니다.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요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또한 두 번째는 아무리 구매 의사가 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수요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욕구가 구매 의사와 구매력, 이 두 가지로 뒷받침될 때 수요로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느끼고 있는 이 욕구를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이 수요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로 나타나야만 구체적인 매출과 또 이익, 다른 말로 수익이라고도 하죠. 매출과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저마다 욕구를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광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저거 보고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할인 행사도 하죠. 원래 가격 같으면 구매하지 않을 것을 할인을 하기 때문에 구매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갖기도 합니다. 또 혹은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무이자 할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수요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개념은 가치입니다. 영어로 value라고 하죠. 자, 가치와 가격을 좀 혼란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격은 비용 개념이죠. 반면에 가치는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감한 값을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가격을 고려한 대안의 만족 수준, 이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될까요? 바로 소비자의 선택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고려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제품을 얻기 위한 대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가 없는 만족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크면 만족 수준도 높겠지만 대가 수준이 적으면 만족 수준 또한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이 가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가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사결정이 가치가 있는지 아마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소비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A라는 소비자는요, 생수를 구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B라는 소비자는요, 100% 과일 주스를 구매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는 생수를 살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했습니다. 또 B라는 소비자는요, 과일 주스를 위한 대금 지불은 많지만 그 과일 주스 중에서 100% 과일 주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크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A 소비자와 B 소비자 모두 생수나 과일 주스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여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케팅,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마케터라는 말로 씁니다. 마케팅 관리자라는 말도 쓰죠. 이 마케터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최고의 제품,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제품은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격도 높은 그런 제품을 말하겠죠. 혹은 가장 값싼 제품,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되겠죠.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에 맞는 가치, 고객이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제품, 그런 제품을 설계하고 제공해 줄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열고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치가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고려한 대안의 만족 수준이다.
총 편익 마이너스 총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다. 여기에서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이 있다면 또 제가 얻는 것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시대에 왜 이렇게 이 교환이 점점 더 필요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먹거나 입거나 해서 소비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싶은 그런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사자들 간의 이 교환을 통해서 교환 이전보다 교환 후에 자신의 상태가 더 낫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이 교환에 근거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환 관계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교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게 되겠죠. 반면에 소비자는 그것을 얻는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환이 차지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이 마케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개념은 시장입니다. 제가 시장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과거라는 시점에서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교환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플레이스죠. 남대문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장소를 보통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의미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의미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 구매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이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몇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다. 그 말은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또 반면에 교육 시장이 침체한다. 이 말은 뭘까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기부금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 말은 뭘까요?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집합, 이것이 시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현재적인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한 시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요, 국내, 해외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이
모두 시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알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필요, 욕구, 가치, 교환, 시장, 이와 같은 관련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요죠. 니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안전, 소속감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욕구는 무엇이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와 욕구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죠. 밸류입니다. 가격을 고려한 대안의 만족 수준, 가격과 만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바로 편익을 말하고요. 비용은 총 비용을 말합니다. 가격은 총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총 비용에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값을 이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환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과거에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잠재, 구매자들의 집합.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매자들 자신. 여기에는 나, 너, 우리 모두가 시장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케팅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내외 여러 학회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는 많은 교수님들과 또 기업 실무자들 그리고 관련 연구소들이 합력해서 그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마케팅 학회 AMA에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객들, 협력자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알리며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 및 과정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아야만 하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마케팅의 범위를 알 수 있겠죠? 마케팅의 범위에는요, 첫 번째, 고객, 협력자들, 사회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과거에는 고객들 중심이었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죠. 하지만 이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나는 여러 협력자들도 중요한 마케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원료를 공급한다든지 또한 제품을 유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력자들도 마케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수행할 때 기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고객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회 전체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안점을 둘 것은요. 바로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가치죠. 이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이 마케팅의 정의를 할 때 가치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알리고 그리고 알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교환하기 위한 활동,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마케팅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마케팅이 수행되는 전체 과정에서 가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케팅의 기능 정도에서만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폭이 좁은 그런 인식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마케팅이 수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마케팅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고객들, 협력자들, 사회 전반에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알리며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과 일련의 제도 및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는 미국 마케팅 학회가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이나 조직 두 주체가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하겠죠. 또 그것을 위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세한 주안점을 볼까요? 무엇보다 시장을 정의할 때 고객 관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환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계획의 수립, 실행, 통제라는 이 관리적인 접근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강의에서 좀 더 간략하게 마케팅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마케팅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마켓 플러스 ing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켓 플러스 ing가 뭡니까? 마케팅이죠. 따라서 이 마켓의 의미 그리고 ing의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합성할 때 마케팅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게 됩니다. 자, 우선 마켓은 구매자 자신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ing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형이죠.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매자의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구매자의 변화하는 욕구입니다. 구매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보자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만 얻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선순위는 고객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매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 두 번째,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추구. 이것이 마케팅이 차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중심적 관리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관리 철학이라는 의미가 아직은 조금 생소하리라고 봅니다. 자, 관리 철학이 무엇일까요? 기업의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지침이나 철학, 이것을 관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건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노력을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마도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침이나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관리 철학에 따라 마케팅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관리 철학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중심적 관리 철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적 관리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중심적 관리 철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생산지향적 관리 철학. 두 번째, 제품지향적 관리 철학. 세 번째는 판매지향적 관리 철학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객 중심적인 관리 철학에는요, 마케팅 지향적, 사회 지향적 관리 철학 혹은 사고방식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생산지향적 사고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로덕션 컨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생산 개념 이런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책에서 말하는 생산 개념이란 말은 생산지향적 사고방식 혹은 생산지향적 관리 철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오래되었죠. 생산지향적 사고방식은 여러 사고방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서 뭐가 중요해집니까? 원가 절감, 유통망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면 팔린다 이런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적합한 상황이 있겠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는 상황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원가가 높아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를 낮춰야 하는 제품, 이런 제품일 때 생산지향적 사고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에 이것을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 자동차. 자동차를 생산하고 또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가격을 인하하고 시장을 확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초기 시장에서는 노키아도 해당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상태고 어떤 재기를 꿈꾸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지만 초기 애플이나 삼성 이전에 나와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지향적 사고방식이죠. 또 프로덕트 컨셉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품질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잘 만들어야 팔린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지향적 사고방식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조사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 담당자나 엔지니어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엔지니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 지향적 사고방식이죠. 더 셀링 컨셉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놓아두면 제품을 충분히 많이 구매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판매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잘 팔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 지향적 사고방식이 적합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 상품, 백과사전류와 같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우리가 이것을 판매 지향적 사고방식이 적합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같은 일상용품,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이런 제품들도 판매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은 영업사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또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판매 지향적 사고방식의 주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밀어넣기식 판매에 의존하다 보면 고객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구전과 기업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판매 방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 개발, 또한 소비자들 관점에서의 가격 결정,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경로 설계 등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기업 중심적인 관리 철학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지향적, 제품지향적, 판매지향적 사고방식을 살펴보았고요. 고객 중심적인 관리 철학인 마케팅지향적, 사회지향적 사고방식은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지향적 그리고 제품지향적 사고방식, 판매지향적 사고방식은 모두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를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왔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